안녕하세요. 상명 데이터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데이터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가치확산센터 부센터장 정대식 교수입니다. 상명대학교는 2019년 9월 AI 분야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AI의 핵심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대학 전체를 AI와의 융복합을 통해 혁신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아니스트와 인간 오케스트라와의 아주 특별한 AI 음악회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문화예술대학 음악학부가 함께 주최하고 기획하여 AI와 인간이 화합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올해는 데이터를 연주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각 분야의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발견해내는 상명 데이터 콘서트를 소프트웨어 대학 중심대학 사업단과 세계적인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엘라스틱서치와 함께 기획하였습니다. 데이터 콘서트는 올해 5월 20일 시작으로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홍보 채널들을 통해 상명대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안내 및 모집되었습니다. 모집을 통해 접수된 총 21개 팀 신청팀의 모든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 예선 심사를 거쳐 탑 8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탑 8팀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제안한 주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엘라스틱서치의 전문가들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교수님들의 멘토링이 제공되었습니다. 80여일간의 탑 8팀이 구현한 내용을 대상으로 8월 말 최종 심사를 거쳐 탑 4팀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탑 4팀의 자유로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소개하고 데이터 관련돼 있는 주제들을 발현하는 무대인 것입니다. 자, 그럼 5개월 동안 각 분야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한 탑 4팀의 데이터 연주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라스틱과 함께하는 데이터 콘서트 경진대회 팀 OBBA의 발표를 맡게 된 팀장 박소연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구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집의 가격, 침대, 옷장 등과 같은 옵션? 물론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증금이 거의 없고 월세는 10만 원에 풀 옵션인 집을 구했습니다. 이제 공부하러 카페를 갈 건데 가장 가까운 카페는 버스를 타면 2시간이 걸립니다. 또 오다가 장도 봐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마트가 택시를 타면 50분이 걸립니다. 과연 저는 이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아무리 좋은 조건에 좋은 집을 구했다 하더라도 좋은 환경이 아닌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집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하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정합니다. 그 후 그 위치 주변에 집을 검색한 후에 집 내부 환경과 가격 등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집을 구하려고 위치를 정할 때 주변 친구들한테 여기 어때? 여기 주변에 놀 곳 많아? 하면서 물어보는 방법 외에는 집 주변에 원하는 환경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비자 중심의 집 외부 환경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집 주변에는 교통시설, 식당, PC방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들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집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핸드입니다. 핸드,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핸드의 글자 사이를 조금 띄워볼까요? 홈 앤드가 됩니다. 집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은 집뿐만 아니라 집, 그리고 집 주변의 환경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핸드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여러분의 손 안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소비자가 집 주변 환경에 대해 검색할 때 필요한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안전,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항목인 학업과 교통, 그리고 저를 비롯해 많은 부분이 필요로 할 것 같은 여가, 그 밖에도 편의, 복지, 기피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여러 항목들을 알기 쉽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특이한 항목은 이벤트입니다. 혹시 맥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역세권과 같이 우리 집 근처에는 맥도날드가 있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무슨 세권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스타벅스, 와플대학,
맥도날드 등의 위치 데이터 또한 가져와 스세권, 와세권, 맥세권 등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벤트 항목에 추가해 넣었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의 대분류를 설정하였고 세부적으로 중분류, 소분류까지 나누어 데이터 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정제의 경우 시설의 이름과 전체 주소, 대, 중, 소 분류별로 카테고리, 위치, 경도로 표현된 위치, 시, 구, 동별로 표현된 위치 등의 컬럼으로 구성되도록 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모든 데이터를 합쳐 엘라스틱서치의 시각화 툴인 키바나 기능을 활용하여 지도 및 통계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팀이 정제한 모든 데이터를 키바나의 맵스 기능을 활용하여 시각화한 서울시 지도입니다. 지도를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종로구에 위치한 저희 학교 주변을 확인해 보니 제가 자주 이용하는 뚝배기 집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카테고리별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색상 및 아이콘을 설정하여 지도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별로 데이터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구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가장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강남구인데요. 한눈에 봐도 강남구에 다양한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의 경우 데이터의 대략적인 양을 구별로 파악할 수 있는 보조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통계 자료입니다. 소비자에 따라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많은지 카테고리별로 궁금할 수도 있고 구, 동별로, 위치별로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모두 구현하였습니다. 카테고리의 경우 모든 카테고리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확인할 수 있고 구와 동은 해당 데이터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탑10 순위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키바나의 기능을 활용해 어떤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지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학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사교육이 가장 발달된 지역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군데 예상 가는 지역이 있는데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분류에서 학원, 중분류에서 사설교육시설, 소분류에서 학원을 순서대로 눌러서 필터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구에서는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 순으로 동에서는 대치동, 목동, 신정동 순으로 가장 많이 학원이 분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로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막대 그래프에서 순위가 가장 높았던 강남구 대치동의 모습인데요. 지도를 확인해 보면 해당 지역에 많은 학원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서울시에 위치한 주요 시설을 카테고리별로 정제하여 하나의 지도에 담아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또는 내가 선택한 지역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필터를 통해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희 핸드 프로젝트는 단순히 집을 구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 가보는 생소한 지역의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 알아야 할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바로 핸들입니다. 이제 저희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데이터 콘서트 예선 준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달려오는 동안 막힘없이 직진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정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는 길을 잃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위기라는 한자를 풀었으면 위기와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위기는 기회를 필수적으로 동반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위기를 그대로 위기로 두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코로나라는 위기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다시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OBBA 팀의 진경재, 서성민, 최성우 그리고 박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MU캐슬의 강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사교육 현황 분석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크게 분석 배경,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시사점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분석 배경입니다. 2019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다들 보셨을까요? 최상위층의 입시라는 주제와 함께 파격적인 이야기 전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충격을 줬습니다. 스카이캐슬은 과연 드라마 속 배경으로 그칠까요? 현재 한국의 사교육 현황은 실제로 어떠한지 궁금해졌습니다. 2021년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0년 사교육비 총 지출은 약 9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큰 규모를 보여주는 교육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교육의 중심으로 꼽히는 서울시의 사교육 분석을 통해 사교육이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국가통계포털, MDIS 등을 여러 곳에서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파이썬을 활용하여 전처리하였는데요. 우선 구글 맵 API를 이용하여 학원 주소에서 기존에 없던 위경도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오 포인트를 생성하여 엘라스틱 맵에 지도 시각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추출 및 필터링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들의 경우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따로 거르는 필터링 작업이 필요한데요. 저희 역시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데이터만을 활용하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토익과 같은 성인들이 다니는 학원에 대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비정규화를 했습니다. 김종민 에반젤리스트님의 멘토링을 통해서 엘라스틱의 기능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미리 전처리하여 온전한 상태로 만든 후 엘라스틱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엘라스틱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이썬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비정규화시키는 작업을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시보드는 지역구별 학원 교습소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대시보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학원 교습소 라인 그래프입니다. 처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보시면은 개학하는 시기마다 증가했다가 차츰 감소하고 다시 수능이 끝나는 시기에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자료를 보시면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학원 개설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코로나19가 학원가에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 교습소 맵과 바 그래프입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 지역이 조금 짙은 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학원 수가 남부 지역에 좀 더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교육 과열지구로 간주되어지는 강남 3구와 목동이 있는 양천구가 탑4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원 교습소 유형에 따른 시각화입니다. 왼쪽에 있는 트리맵을 보시면은 국영수 사과를 포함하고 있는 보통 교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흔히들 말씀하시는 예체능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음악, 미술, 무용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학원 수를 학생 수와 학교 수와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그래프와 추세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엘라스틱에서는 어려운 태블로를 이용하여 시각화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왼쪽은 학교 수 대비 학원 수 분산 그래프이며 다음 지도를 통해 지역별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지역일수록 더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역시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가 학교 수 대비 학원 수 또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양상은 학생 수 대비 학원 수 그래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가 학교 수 대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역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교육과 사교육 만족도 지도입니다.
보다시피 강동구가 가장 높은 공교육 만족도, 사교육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경우에는 사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사교육 만족도는 평범한 수치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연도별 교육 만족도 그래프입니다.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공교육 만족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사교육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하며 2020년도에는 공교육 만족도를 지나쳐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이 활성화된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가 포함이 되어 사교육 전체 참여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시에 가장 밀접한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교육비 평균 역시 참여도와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던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교육비 평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경우 최근 2년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교육비 평균의 경우에는 학원 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던 강남 3구가 가장 높았고요. 교습 계열에 따른 학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진학 지도가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 과정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해당 자료와 같이 크게 이렇게 변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걸 다 설명드리긴 어려워서 그래프 기반으로 보여진 변화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됨에 따라 2013년엔 없었던 진학 상담 지도 학원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었고 적용 발표는 2014년 12월에 됐었는데요. 2014년에 잠시 영어학원이 증가했다가 2019년까지 꾸준히 영어학원 수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은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던 해입니다. 그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학원이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공교육에서 컴퓨터 관련된 교육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사교육 역시도 컴퓨터 관련된 학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입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교육 과열지구가 실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저희가 강남 3구와 양천구를 교육과열지구로 꼽고 있는데요. 분석 결과 역시 네 곳이 학원 수와 사교육 비용 측면 등에서도 상위권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내에서의 교육 환경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입니다. 정부에서는 사교육을 감소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교육 만족도 역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교육의 만족도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사교육을 억압시킬 것만이 아닌 장점을 공교육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정책과 입시 제도가 사교육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변함에 따라 기존 학원들이 크게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든지 전혀 없던 계열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꾸준한 시기열 분석을 통해 정책과 입시 제도를 이용하여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SMU캐슬의 강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엘라스틱과 함께하는 상명 데이터 콘서트의 CKK 팀입니다. 저희는 모두 휴먼지능정보공학과 소속이며 팀장의 최윤주, 팀원의 김지훈, 김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부터 소개드리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전국 상권 분석을 통한 업종별 최적의 입지 선정 인사이트와 인사이트 간 숨겨진 연관관계 발견 및 시각화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까지 창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상단의 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 생멸 행정 통계입니다. 이 표에서 1은 1000개를 의미하는데 활동 기업 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매해 20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약 20만 개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조선일보의 작년 12월 기사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창업한 100만 곳 중 40만 곳이 1년도 안 돼 폐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문장을 보시면 창업을 1년 이상 버틴 곳은 10곳 중 6곳, 5년 이상 버틴 곳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꾸준히 늘어나는 창업수로 미루어 볼 때 아마 대다수의 창업가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전을 먹고 살기 위해 포기하는 게 바로 현 실정이자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에 대해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일까? 폐업을 해야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보통 몇 년을 버텼는가? 이런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여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2019년에 발표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한 501명 중 과반수 이상의 60.9%가 과다 경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 부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들 중 30.9%가 폐업 전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은 돈, 즉 매출임을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저희의 다음 질문은 당연하게도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였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논종, 상권 업종별 분포 및 매출 영향 요인에 따르면 인기가 많은 업종은 인구수가 높은 곳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인구수와 매출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무선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면 접근 용이성, 군집성, 위치성, 시계성과 같은 입지 요인을 만족하는 입지가 경영 성과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위해선 매출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만족하기 위해선 입지와 업종 그리고 인구수가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이용해 현 실태, 예를 들면 매출의 추이라던가 생활 인구 및 업종별 분포 같은 정보를 시각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는 창업자들의 성공을 연구하는 분들께 저희가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통해 실패 확률을 낮추는 도움을 드릴 것이라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이를 위해 활용한 첫 번째 데이터는 서울 내 업종 및 업소 위치 데이터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원본으로부터 불필요한 컬럼을 1차적으로 걸러냈습니다. 거기에 최근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지난 3년간 생존해 있는 업소가 업종 및 입지 선정에 있어 유의미한 표본이라 가정하였고 저희는 조건에 부합하는 업소를 찾기 위해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19년과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21년 데이터 간에 상가 업소 번호, 업종, 주소 데이터 값이 동일한 레코드끼리 파이썬을 이용해 병합하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현재까지 동일 위치에서 동일 업종으로 장사를 지속해온 데이터만 남긴 것입니다. 최종 데이터의 개요입니다. 총 24만 1,847개의 레코드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서울 내 상권별 추정 매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각 상권에 존재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3년간 각각 분기별로 얼마인지 또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시간대, 성별, 요일, 연령과 같은 속성으로 집계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도 위에 나타내기 위해 상권별 위치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했는데 원본을 보시면 X, Y 좌표로 나타나 있어 키바나 맵과는 다른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도, 경도로 변환하기 위해 파이썬을 사용했고 완성된 두 데이터를 PostgreSQL을 이용해 상권 코드를 기준으로 조인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259개의 상권별 매출에 관한 여러 속성으로 집계된 레코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데이터는 행정동별 생활인구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행정동별 생활인구에 관한 다양한 컬럼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인구란 해당 시간에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뜻합니다. 생활인구 데이터를 키바나 맵에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원본 데이터 내에 위경도 좌표값을 가진 컬럼이 존재하지 않아 키바나 맵 위에 표현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적 데이터인 행정동별 중심 좌표를 행정동 코드를 기준으로 파이썬을 이용해 추가했고 최종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위치별 생활인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구현에 사용한 데이터의 개요입니다. 총 914만 8,224개의 레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를 키바나에 얻는 과정에서 사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앞서 새로 추가된 위경도 컬럼은 단순 텍스트 타입인데 이는 키바나 맵에서 읽지 못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키바나 맵은 지오포인트 타입을 통해 지도 위에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지오포인트 타입의 로케이션 지오라는 필드를 미리 생성한 뒤 로그 스태시를 통해 데이터를 넣는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지오포인트 타입의 필드에 텍스트 타입의 값인 위경도 값을 형변환을 해주며 삽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송할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구조를 통해 저희 데이터는 키바나 맵에서 위도, 경도 값을 통해 시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 시연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저희는 매끄러운 전달과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바타를 하나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아바타는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의 카페 창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다니는 지역을 선호하며 성격은 치밀한 사람이라고 설정했습니다. 먼저 매출 대시보드에서 유저는 강남 3구로 자신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지역을 좁힐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판넬 3개는 각각 연도별로 매출의 추이를 볼 수 있고 매출에 따른 남녀 비율의 크기에 따른 순위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존재하는 업종 비율에 따른 트리 차트에서 희망 업종인 카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종 선택에 따라 클러스터 맵의 색이 달라졌는데 이는 매출 크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란색에서 빨간색까지 결정됩니다. 여기서 유저는 3구 중 비교적 특정 상권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는 송파구 지역으로 탐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송파구로 선택 지역을 좁히고 파이 차트를 통해 어떤 상권에서 커피, 음료의 업종의 매출이 큰지 조회해본 결과 잠실 관광특구와 잠실역 상권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상권을 비교해 봤을 때 잠실역 상권이 평균 생활 인구수가 더 높고 인근 지역과도 그 수의 편차가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실역 부근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단의 다른 판넬들을 통해 부가적인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매출 비율, 업종별 연도에 따른 매출 증감, 특정 연령의 매출, 요일별 매출 비율, 연령의 매출 증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송파구의 잠실역 부근으로 결정한 유저는 업소 대시보드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송파구로 지역을 좁힌 유저는 모든 연령이 모든 시간에서 균일한 생활인구 분포물 보임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설정한 후 스크롤을 내리면 연령에 따른 생활인구 평균이 시간대 구분에 따라 큰 편차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업종을 비율에 따라 표현한 트리맵에서 카페를 선택합니다. 이전 대시보드에서 선택한 잠실역 부근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어떤 호수 앞에 17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제2 롯데월드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강 부근에 9곳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사이에 점포가 하나씩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때 우린 점포수 데이터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데이터는 3년간 동일 위치에서 동일 업종을 유지한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밀한 성격을 가진 유저는 생존 확률이 높지만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제2 롯데월드 부근,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생존 업소의 수가 적어 폐업 확률이 높은 중간 지역, 그리고 적당히 밀집되어 있고 생존 확률도 이전 두 지역의 중간 수준인 한강 부근 지역을 고려해 부동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매출 데이터와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대략적인 창업 지역을 정할 수 있고 업소 데이터와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창업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속성으로 집계된 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입지 선정의 핵심적인 요인만을 시각화하였고 이를 통해 또 다른 개개인만의 인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결과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는 맨 처음에 저희 조의 이름을 딴 서비스 요소를 하나 기획했었습니다.
이름하여 CKK 스코어인데요. 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업종을 선택했을 때 해당 업종을 가진 모든 업소를 중심으로 그 업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존재하는 다른 업소의 업종을 각각 점수로 매기는 것입니다. 가까운 업종에 더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해 상대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업종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빵집에서 반경 10m 이내에 카페가 3곳, 편의점이 2곳, 학원이 3곳이라면 각 점포마다 10점을 부여해 카페와 학원 업종이 30점, 편의점이 20점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런 과정을 간격을 두고 기준 거리까지 반복한 후에 집계하면 특정 업종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을 점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동일한 순위 구조를 가진 업종의 위치를 지도 위에 시각화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기획에서 멈췄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추가해보고 싶은 기능입니다. 이상으로 CKK 팀의 발표를 마칩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년 모은 데이터 500년 간다 3대 500의 한정민. 김정수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 시장에서 데이터와 함께 더 똑똑하게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민 씨 혹시 중고 거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본 적은 있는데 중고거래 할 때마다 늘 사기 때문에 마음을 졸였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그런 걱정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에어팟 프로를 미개봉 중고 거래를 했는데 그때 물건을 받기 전까지 상당히 마음을 많이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중고거래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데이터 콘서트를 통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난 몇 달간 머리를 싸매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엘라스틱 코리아를 비롯해서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단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안전한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공받을 수 있는 API가 없었기 때문에 더치트와 중고나라에서 크롤링으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파이썬을 활용해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엘라스틱 서치에 인덱싱하기 전 데이터 타입 매핑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인덱스 템플릿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앞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엘라스틱 기술을 활용해서 시각화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에는 물품의 정보, 사기 발생일, 사기 발생 플랫폼, 가격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분석 결과의 전반부는 정민 씨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분석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발표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중고거래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최근 중고거래 사기 피해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사기 피해 건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일별로 100건 이상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별 사기 피해 금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보름마다 약 2억 원 정도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를 약 6개월간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를 집계하면 약 2만 건의 중고거래 사기 피해와 13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중고거래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기 피해도 막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았고 이제 자세하게 어떤 품목의 피해가 많은지를 보기 위해 카테고리별 그리고 플랫폼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 중고거래 중 어떤 품목의 카테고리가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존재하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화폐 및 게임 재화 거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좀 중고거래 사기 성격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는 비대면 거래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각 플랫폼별 사기 피해 발생 비율을 나타낸 트리맵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3대 메이저 플랫폼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거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페이스북, 밴드 등의 이제 SNS가 사기 거래 피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주의를 해서 중고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플랫폼별 피해 비율에 이어 플랫폼별 사기 피해 금액 비율을 나타낸 파이 차트입니다.
대부분의 거래 플랫폼에서 실물 거래가 아닌 금전과 관련된 물품들이 높은 피해액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티켓 혹은 이제 상품권, 화폐 거래의 경우 중고 거래의 성격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 3대 500은 전체 결과에서 게임 재화 피해 사례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제외하고 이제 분석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단어의 빈도수가 높은 것이 크게 표현되는 워드 클라우드의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 에어팟 프로 혹은 이제 닌텐도 스위치 등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피해 사례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은 에어팟 프로에 포커싱을 맞추어 개별 분석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에어팟 프로를 최근 구매한 정수 씨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하던 당시 에어팟 프로 구매 계획이 있었던 터라 중고 거래를 희망하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 거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격이라던가 상품의 상태라던가 거래 유형 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어디에서 거래를 하는지 이 거래 플랫폼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라서 사기 피해 방지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냐 아니냐의 여부도 갈리고 안전 결제를 지원하는지 혹은 실제 사기 피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합한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기 위해 플랫폼별 에어팟 프로 사기 피해 비율에 대해 먼저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대신 번개장터가 44%로 가장 높은 피해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낮은 피해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것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분석에는 한 가지 맹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플랫폼별 중고거래 건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앞서 저희가 한 분석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해답은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에어팟 프로에 대한 전체 플랫폼의 사기 피해 비율이 아닌 전체 물품 카테고리에 대한 플랫폼별 사기 피해 비율을 시각화해 본 결과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에어팟 프로 사기 피해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던 플랫폼들의 경우 에어팟 프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휴대폰 주변 기기 카테고리의 피해가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주변 기기 카테고리가 2순위로 앞선 두 플랫폼보다 상대적으로 거래하기 안전하다는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적합한 플랫폼을 고르고 에어팟 프로를 검색하며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바로 적절한 가격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가격이 좀 낮거나 혹은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사기일 것이다 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 낮은 가격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정말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과연 안전한 중고거래의 마지노선인지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통념적으로 통하는 낮은 가격은 사기 거래일 것이다 라는 논리가 실제로 성립하는 것인지 데이터를 통해 한번 증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바탕으로 사기 거래 평균가와 사기 거래 건수에 대해서 시계열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기 평균 가격은 대략 20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평균 거래 건수는 40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저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기 거래 평균 가격과 사기 거래 건수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두 시계열 그래프의 특정 시점의 기울기 값이 서로의 음수를 취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렸던 통념적으로 통하던 낮은 가격은 사기 거래일 것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저희는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기 거래에 해당하는 낮은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적절한 금액을 찾은 거래를 찾아서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기 위한 분석을 또 진행해 보았는데요. 가격 분석을 위해서 더치트에서 크롤링한 사기 피해 데이터와 중고나라에서 크롤링한 정상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시면 정상 거래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아래 붉은 영역은 사기 거래에 자주 등장하는 위험 가격군으로 파란색으로 칠해진 가격 범위는 정상 거래의 평균가보다는 높지만 사기 거래의 최대치보다는 낮은 영역으로 속단하기 어려운 가격군이라고 저희는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 거래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가격 범위인 초록색 영역은 높은 확률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지표를 기반으로 저희는 에어팟 프로를 거래할 때 21만 원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그보다 낮은 거래 게시글은 피하고자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적합한 가격 선정까지 끝마친 후에 드디어 이제 에어팟 프로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조금씩 신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21만 원이라는 안전 거래 가격은 알아냈지만 추가적인 사기 거래 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사기 피해 게시글들의 사건 개요를 카카오 형태소 분석기, 일명 카이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800건가량의 에어팟 프로 피해 사례를 형태소 분석해본 결과 비대면 거래에 관련된 단어들이 상위권에 랭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기는 직거래가 아닌 비대면 거래 상황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입금, 계좌나 환불 이런 은행 관련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사기 피해와 은행 정보 간의 연관성도 한번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과연 주로 어떤 은행을 많이 사용하는지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시면 카카오뱅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농협과 국민은행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계좌 개설이 정말 용이하다는 점과 그리고 최근 많은 인기를 얻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섣불리 카카오뱅크 계좌를 쓴다고 해서 이게 사기꾼일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절대적인 사기 피해 건수가 다른 은행 사용자들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상대를 만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된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비대면 택배 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적절한 평균 가격인 21만 원에 하나은행 계좌 보유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노이즈 캔슬링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정민 씨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숙 씨의 이제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는 스토리를 보면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거래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기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고충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고거래 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가 더치트에서 사기 피해를 검색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사기꾼인지 혹은 이제 사기꾼이 아닌지 검색해 단일 사례만 보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3대500은 데이터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얻은 인사이트의 가치를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분석한 데이터들을 통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기 품목 검색 및 분석 서비스인 그만당해를 구현 중에 있습니다. 1차적인 더치트 검색을 통해 등록된 사기 정보를 파악하고 이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인 사기 패턴에 대해 지식을 습득한다면 사용자들은 중고거래를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현 정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사용자에게 중고거래 사기 품목 키워드를 보여주면서 현재 사기 거래가 많은 품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밑에는 이제 전체 중고거래 사기 피해의 총 금액과 건수를 함께 보여주면서 사용자에게 중고거래 사기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줍니다. 네, 이어서 사용자가 알아보고 싶은 물품, 이제 예시를 들어서 에어팟 프로를 검색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사기 위험도 등급과 사기 동향 정보를 함께 제공해 줍니다. 이때 옆에 보이시는 이제 위험도 등급은 차후에 정상 거래 데이터를 접목하여 군집화를 거쳐 스코어링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기 피해가 많아지는 품목이라면 배너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더욱 유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해당 물품에 대한 사기 피해 리스트를 한 번에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방법으로 사기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같은 수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또 이제 스크롤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검색한 물품의 사기 피해에 관한 데이터를 차트로 시각화하여 사용자는 플랫폼 혹은 이제 거래 가격 등의 사기 피해에 관련된 정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의 검색 로그를 엘라스틱서치에 인덱싱하여 검색한 물품에 대해 관련된 물품 리스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추천해 주고자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정수 씨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3대500 그만당해 서비스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만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고거래에서 가장 많은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비대면 거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 거래 유형에 좀 더 포커싱하여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에 있어 데이터 확보를 통해 사기 게시글의 피처를 추출하고 이것이 사기 거래 게시글인지 정상 거래 게시글인지를 분별해주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계획 중이고, 추가적으로 앞서도 보여드렸듯이 정상 중고 거래 가격도 분석하여 정상 거래의 평균 가격과 사기 거래의 평균 가격 편차 분석을 통해 안전 거래가를 제시해주는 기능 또한 추가할 예정입니다. 검색 엔진의 세 가지 척도, 스피드, 스케일, 렐러번스 중 속도와 렐러번스 향상을 위해 불커리어, 서치 템플릿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검색 성능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3대500은 이러한 계획을 거치며 많은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중고거래를 하도록 일조하는 서비스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대식 교수님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단에게 먼저 감사 인사드리며, 사랑이 담긴 피드백과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김종민 에반젤리스트님, 김병준 이사님을 비롯한 엘라스틱 코리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3대500은 여러분들의 똑똑한 중고거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데이터 콘서트를 조금 더 빛내주기 위해서 좀 특별한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근마켓의 검색 개발자 조용진 팀장님과 카카오 클라우드 데이터 엔지니어인 전수현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은 실제 현업에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 데이터들을 시각화한 그런 기술들을 토대로 실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발표하시고자 하는 주제들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사이트와 결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한번 매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 그럼 한번 두 초청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라스틱서치를 활용한 경기 지역 화폐 가맹점 검색하기를 발표하게 된 전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카카오 클라우드 텔레메트리 파트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전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부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실습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개발자 모임터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06년도 이제 신입 때부터 만든 커뮤니티예요. 대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 선물하기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선물하기는 많이 사용해 보셨죠?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로 분사하기 전 카카오에서는 선물하기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우선 처음 말씀드릴 게 이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09년 12월이죠. 코로나가 이제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하고 1월, 3월 정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그때 이제 주식도 많이 떨어져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거의 최초로 4월쯤에 경기 재난 지원 소득 1인당 1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원금을 받고 나서 그러면 지원금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만든, 즉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에서 하청을 준 업체에서 그 경기 지역 가맹점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지역 그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곳을 확인을 하려면 이 사이트에 가서 지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또 매장명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또 카테고리 음식점이냐 아니면 스포츠 매장이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 그런 사이트를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를 가든 여기가 이제 재난소득 지원금이 되는지 안양 지역 화폐라든지 서울 지역 화폐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티커도 많이 붙여 있고, 웬만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 아니면 어디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작년 4월쯤에는 거의 최초다 보니까 이게 매장 사장님마저도 우리가 가맹점인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트 가서 검색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한두 번 그 사용 검색을 하다 보면은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제가 또 IT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사이트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UI, UX도 불편하고 매번 선택해서 검색하는 것도 불편하고 자동 검색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다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개발자인데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편하게 만들어 보자. 내가 편리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그러려면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경기도에서는 그 지역 상점 데이터를 엑셀로 제공을 해줘요.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데 사실 뭐 사용하기 깨끗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나름 정형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감사했고, 그리고 때마침 제가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경기 지역 화폐 가맹점 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니 지인분께서도 만들려고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가 이제 그냥 저한테 데이터를 주신 거죠.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지오 코딩 데이터, 위도와 경도가 들어간 데이터를 이제 저한테 제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공하고 처리를 해서 이제 검색 엔진, 엘라스틱 서치에 맞는 그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했어요. 파이썬을 변환을 했고, 그리고 시 군명이라든지 그 동이름 이런 것들은 자동 서지스트 기능으로 이제 제공을 했고, 그리고 상점명 기능은 이제 제공을 했죠. 그 당시에는 빠르게 개발하려고 프론트 엔드 같은 경우는 부트스트랩이랑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리액트라든지 뭐 앵귤러 JS 그런 것도 많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엘라스틱 서치에서 한글 형태소 놀이라는 이제 플러그인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마침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한글 검색에 적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검색어가 파리 바게트라고 했을 때 파리 바게트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파리 크라상, 파리 바게트 평촌점, 뭐 파리 생제르망, 파리 바봉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파리 바게트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이그젝트한 검색 결과, 즉 파리 바게트가 포함된 그 매장만 나오게끔 하는 것도 검색의 일부긴 하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검색의 기능이 아니라 DB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만약에 파리바게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사용자에게 좀 더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리크라상이라든지 뭐 파리바봉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카카오 지도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 위치를 자동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근처 상점의 마커, 지도를 표시하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기능이 크지가 않아서 주말 이틀 동안 잠깐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그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수집이 됐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코드가 먼저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컬 환경에서 도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엘라스틱 서치를 적재를 해서 그 적재된 엘라스틱 서치 데이터를 가지고 시계열 대시보드인 키바나를 통해 조회하는 것까지 로컬 환경에서 셋업을 했고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잘 되면은 이제 서버에 배포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그 현위치로 자동 인식이 되면 내 위치 주변에 그 경기도 지역 화폐 가맹점이 마크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중에 하나의 마커를 선택을 하면 그 가맹점명, 가맹점 주소, 가맹 전화번호가 나오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측 보시면 그 은행이라든지 약국 이런 이제 필터링을 둬가지고 그 마크가 많으니까 은행을 선택하면 은행만 나오게, 뭐 병원을 선택하면 병원만 나오게 이런 기능도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펜션이란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내 위치에서 이 검색된 결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색 결과에 노출을 시켰고요. 그리고 검색 결과가 몇 개인지, 그리고 검색에 몇 초가 걸렸는지까지도 이제 사용자들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로 제공을 해줬고, 저희가 이게 가맹점만 검색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솔거 펜션으로 나왔으면 여기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구글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커리스트링에 솔거 펜션 이런 이제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 버튼 아이콘을 넣었고, 그리고 또 카카오 다니다 보니까 카카오 맵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솔거 펜션의 위치가 이제 그 도착지로 설정이 돼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좀 더 편리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번과 도로명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른 지도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업종명을 물론 하나씩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전체로 선택을 해서 편의점을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가까운 내 위치에 편의점들을 마커로 표시가 되고 지도를 이동을 시키면 그 위치에 만든 그 경기도 지역 화폐 가맹점인 편의점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하다가 불편했던 점을 이렇게 토이 프로젝트로 녹인 케이스 사례인데요. 엘라스틱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한글 형태 소임 놀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불편한 요소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저처럼 짧고 굵게 한번 재미있게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검색팀 서버 개발자 조용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데이터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프로젝트들은 진행이 잘 되었었나요? 분명 누구는 원하는 성과를 얻었을 거고 누구는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린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하나는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를요. 얻은 방법들을 잊지 않으면 일단 남는 겁니다.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 살을 더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에요.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기 전에는 누구나 원대한 꿈을 꾸지 않나요? 그리고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요. 어때요? 그 계획들은 성공적이었나요? 성공적이었다면 그 계획을 만든 친구랑 최대한 친하게 지내세요. 나중에 그 친구 분명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획과 목표를 세웠었나요? 위인가요? 가운데인가요? 또는 아래인가요? 제가 이번 시간에 전달하고 싶은 가치들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자동차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나눠서 점진적으로 도달하는 이 모습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는 스타트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과 개가 같아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접근 방법이에요. 일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더 이것보다 작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전달해 드릴 것은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쉽고 작게 시작하기요. 말 그대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거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쉽고 작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마음을 먹거나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쉬운 것부터 작게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쉽고 작게 시작하기는 제가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배운 방법인데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의 커리어의 시작은 모두의 캠퍼스라는 작은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모두의 캠퍼스 첫 번째 개발자로 입사를 했고 두 번째 멤버였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바로 저입니다. 모두의 캠퍼스는 개발자가 아닌 경영학부 출신의 대학원생 한 명이 혼자서 월 매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달성시킨 대학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네, 그 대학생이 바로 모두의 캠퍼스 대표였습니다. 모두의 캠퍼스라는 스타트업에서는 대학생 학습자료 커뮤니티 서비스와 대학생 중고책 거래 커뮤니티 서비스 이 두 개의 서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대학생 학습자료 커뮤니티 서비스가 모두의 캠퍼스의 메인이었는데 대학생 학습자료 커뮤니티 서비스에서는 강의 평가와 기출 문제를 모으고 페이스북으로 컨텐츠를 유통시켜 팔로워를 늘려나갔습니다. 늘어난 페이스북 팔로워들에게 광고를 보내어 수익을 얻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간에는 83개의 대학교를 오픈했었고 시험 기간 기준으로 대학생들로만 월간 접속 이용자 수 70만 명에 이용하는 서비스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채널인 페이스북 페이지는 오픈 대학 개수만큼 있었고 광고 타겟 135만 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두 캠퍼스의 첫 시작은 네이버 카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두 캠퍼스라는 스타트업의 처음 쉽고 작게 시작은 네이버 카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출문제와 레포트를 모아서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네이버 카페 사용자를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점차 성장해 나갔고, 그와 동시에 구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검증에 객관적인 성과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투자처에 인정받아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캠퍼스는 이 지원받은 창업 지원금을 활용하여 외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게 되었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해오면서 느낀 문제점들을 보완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웹 어플리케이션은 학부생이 300 주고 작업해준 웹 서비스로 퀄리티가 조금 낮긴 했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모두 캠퍼스 대표는 혼자서 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모두 캠퍼스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대표라는 사람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고, 함께 굴러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모두 캠퍼스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카페로 시작한 모두 캠퍼스는 총 7명의 직원이 있었고, 다른 서비스를 인수해 사업 규모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간 나름 잘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저는 모두 캠퍼스에서 일하면서 쉽고 작게 시작하기라는 접근 방법을 배웠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도를 많이 해보면서 서비스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나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접근 방법은 하는 일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먹힐까에 대한 의구심이었는데요. 매 기획 때마다 이게 의구심이 들까라는 의문과 함께 개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의구심이 가장 커졌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스스로와 팀원에게 이게 먹힐까라는 문제를 담게 되면서 검증과 팩트를 요구하게 되고, 이 검증에 대해 증명을 하게 될 때마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개발 기간도 늘어지게 되고요. 이게 먹힐까요? 버튼이 하단에 있어야 할까요? 진짜 사용자들이 좋아할까요? 진짜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도출하는 게 맞아요? 그 지표가 그 해석이 맞을까요? 너무 직관적인 해석이지 않을까요? 라면서요. 이때마다 저는 빠르게 시도해서 사용자들을 통해 검증해 보는 수밖에 없었고, 그 검증은 빨라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IT 스타트업에게 시간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때마다 쉽고 작게 시작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시작을 자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실패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패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를 빠르게 다음 시도에 녹여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디테일한 계획 구성보다는 좋은 임팩트를 보여주곤 했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빠르게 시도해보게 되면은 이게 먹힌다라는 가능성을 빨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개발해 나갈 수 있었고요. 이런 환경에 놓인 저는 쉽고 작게 시작하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진면목을 알게 되었고,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렵고 크게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에게 어렵고 크게 시작한 일환은 바로 서비스 개편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만큼 가장 크게 망한 작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모든 것을 개선한 서비스를 한 방에 배포하는 대작업이었습니다. 바퀴부터 자동차까지의 바로 작업이었죠. 처음 합류하고 나서 약 1년 동안 내내 하고 싶었던 작업들이라 강하게 밀어붙였었습니다. 이 작업은 100% 성공할 거다. 시간이 없는 만큼 우리가 빨리 작업해서 개편하면 괜찮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하면서 깔끔한 UX, UI와 그리고 하고 싶었던 데이터 구조와 서버 구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획을 붙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존의 외주 코드를 버리고 모캠 인력들의 코드로 전부 작성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와도 전부 다 쉽게 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배포 직전까지는 급상승할 서비스 성과 지표를 기대하며 엄청 고무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제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처참했습니다. 서비스 개편 작업을 한 방에 배포하고 나니 일단 기간 자체는 4개월이 걸렸고, 그 4개월 기간 동안 서비스 발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첫 배포라서 그런지 버그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버그는 많았었고 운영하면서 장애는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훌륭했던 UX와 UI는 사용자들이 이용했었을 때 되게 불편함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지표 하락으로 이 서비스 개편 작업에 몰두했던 모든 개발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번아웃이 같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동시에 죄책감도 같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 작업은 제가 주도했으니까요. 3년이 지나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불킥을 합니다. 아직도 이 작업을 했던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젊은 대표와 함께 처음 스타트업의 맛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쉽고 작게 시작하기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모캠이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지만 그만큼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학부 때 갖고 있던 환상과 모든 아집들은 이제 실무로 얻어 터지고 그때마다 울면서 커뮤니티의 도움을 신청하곤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델 캠퍼스는 뚜렷한 사업 모델이 없어서 접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모델 캠퍼스에 남아있을지 말지를 고민을 하다가 잘하는 스타트업은 어떻게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커가지고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모델 캠퍼스 사업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델 캠퍼스의 메인 멤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모델 캠퍼스 대표는 당근마켓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델 캠퍼스를 운영했던 경험으로요. 현재는 당근마켓의 월간 접속자 이용자 수가 1,600만 명이지만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200만 명이었습니다. 네, 딱 로켓 직전에 왔습니다. 제일 쉽고 작게 시작하기는 과연 당근마켓에서도 유효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근에서는 더 진화된 쉽고 작게 시작하기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모델 캠퍼스에서나 당근마켓 월간 접속자 200만 대나 그리고 1,600만 대나 쉽고 작게 시작하기 자체는 변함없이 유효한 접근 방식이었는데, 당근마켓에서는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방향 설정과 방향 공유였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매 분기마다 전사적으로 커다란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각 팀들은 커다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업들을 리스팅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당근은 매 분기마다 여기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이를 보면은 어떻게 개발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위처럼 하는지 중앙처럼 하는지 아래처럼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목표로 잘 가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자동차를 만드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 저의 쉽고 작게 시작하기에 경험에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바로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이루려는 목적과 목표를 위해 라는 구문이 추가가 됩니다. 이 목적과 목표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방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쉽고 작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을 좀 더 쉽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모캠 때는 어땠나 생각해 보니, 모두 캠퍼스에서는 각자의 모두 캠퍼스가 있었고 그 각자의 모두 캠퍼스를 위해 일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모두 캠퍼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업을 바로 서비스 개편 작업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요. 이처럼 쉽고 작게 시작하기는 문제 해결에 대한 좋은 접근 방법이지만 구성원들의 서로의 방향을 더 다른 곳을 보게 시작하게 된다면 집중해도 부족한 힘이 분산되어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모두 캠퍼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업이 바로 서비스 개편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요. 이처럼 쉽고 작고 시작하기는 문제 해결에 대해 좋은 접근 방법이지만 구성원들의 서로의 방향이 만약 다르게 보고 시작하는 경우에는 집중해도 부족한 힘을 분산되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목표 도달까지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쉽고 작게 시작하기는 당장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추가되는 이루려는 목적과 목표를 위해는 어떠한 것을 쉽고 작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두 캠퍼스 시절 방향을 모두와 함께 같이 공유를 했었다면 무엇이 중요했는지 더 똑똑하게 알아차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 쉽고 작게 시작하기의 접근 방식은 저에게 일뿐만이 아니라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접근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서 모두 캠퍼스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간이었어서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배웠던 거를 활용하고 싶고 제 힘으로 제가 있을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쉽고 작게 시작하기는 바로 주변 개발자들과 최대한 친하게 지내고 그들 사이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성향을 잘 알고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 탑티어의 개발자가 아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목표를 정했고 지금은 이를 위해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쉽고 작게 시작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저의 쉽고 작게 시작하기 중 하나입니다. 분명 저의 이런 생각을 듣고 당근의 누군가는 또는 당근 밖의 누군가는 저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요. 제가 준비한 쉽고 작게 시작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경험이 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그때에는 그 노하우를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후배에게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근마켓 검색팀 검색 서버 개발자 조용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이번 순서는 데이터 콘서트 메인 스폰서인 엘라스틱서치 임원 두 분을 모시고 현 시대의 데이터 분석 기술 현황과 이번 행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콘서트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엘라스틱서치 코리아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데이터 콘서트 기술 멘토링을 주도해주신 김종민 에반젤리스트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기술과 이번 데이터 콘서트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기술들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현장에서는 그 데이터 분석을 이제 꽤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이제 새로 뭐 바뀌는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엘라스틱을 도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학생분들은 그 오히려 이제 경험이 적은 게 장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할 때 그 새로운 것의 장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과거에 우리가 하려던 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려는 그 기업보다 지금 아예 새로운 그런 기능들을 온전히 좀 활용해 보려는 그런 학생분들의 노력이 좀 더 빛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은 데이터 홍수 혹은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라스틱서치 운영 총괄을 맡고 계시는 김간호 상무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상명대학교 학생, 전공자나 비전공자들을 포함해서 이 데이터 분석의 어떤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에 대한 흐름이나 앞으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기술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전공자, 비전공자를 얘기할 때 요새 저희가 시장에서 접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 IT 쪽 인력들을 보면 비전공자가 훨씬 더 뭐 많지는 않지만 비전공자가 굉장히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비전공자도 이런 그 IT라고 해서 무슨 꼭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거나 코딩을 해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보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음에 있어서 굉장히 평준화돼 있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한다 그러면 다 엑셀 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많고, 이것들을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얼마나 새롭게 시도하고 또 도전해보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그 IT 전공자지만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저희 쪽 조교를 맡았던 사람은 철학과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죠. 왜냐하면 이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남들이 10시간 뭐 일주일 걸리는 거 2-3시간 만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라도 우스웠던 거는 이 친구가 철학과를 나와서 이렇게 잘하나? 네,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르게 접근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지만 아직도 저는 저를 자신을 컴맹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면 전공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고,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한쪽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너무 뭐 수십 년 동안 그거에 목매서 한 우물만 파는, 그게 저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엘라스틱을 소개하고 새로운 고객들한테 만나고 소개할 때 제가 자주 듣는 표현이 충격적이다. 네, 이런 표현도 많이 듣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엘라스틱이 굉장히 충격적인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자기는 오라클만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우물만 20년 동안 팔던 사람 입장에서는 요새 그렇게 나오는 새로운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거는 시장에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분석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가고 있는지 그걸 상황을 알고 본인이 원하는 쪽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과 관심,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흔히 지나가는 말일 수 있지만 이 지나가는 이 한마디가 본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입장에서도 뭐 이번 이런 그 데이터 콘서트를 통해서 굉장히 본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저는 되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철학을 전공한 그분께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했다라는 그 어떤 메시지가 사실 이 데이터 콘서트가 갖고 있는 성격과도 좀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 김간호 상무님께서 코딩을 못한다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재밌게 들리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을 빠르게 습득하는 게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기술 멘토링을 탑 A팀하고 4팀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기술 멘토링을 하기 전에 그리고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설문을 저희가 좀 받아봤어요. 이제 설문 받아봤는데 기술 총괄을 하고 계셔 주시는 지금 김종민 에반젤리스트님께 좀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또 보내드리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겠지만 좀 저희가 그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현업의 전문가들도 기술 지원을 분명히 해주실 텐데 이런 그 저희 그 엘라스틱 서치와 함께하는 이 데이터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기술 멘토링을 해주셨을 때 어떤 느끼셨던 점이나 앞으로 이 데이터 분석 기술이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런 신기술들을 접하는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듣기를 원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참여한 팀을 멘토링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이해도가 높고 이분들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실제로 현업에서 해결 못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직접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적용한 팀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그 방법은 제가 따로 또 나중에 알려달라고 그 팀한테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저희가 그 저나 이제 지금 현업에 이제 뭐 제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이 전공했을 때 배웠던 그런 기술들과 지금 학생분들이 또 그 배우는 기술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접근 시도 자체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던 업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없어지지 않을 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런 큰 그 작업에 그림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뭐 하는 방법은 계속 엘라스틱 같은 새로운 도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지만 새로 이제 익혀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기업에서는 잘 하기 힘든 모양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가 생각처럼 깔끔한 데이터가 안 보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자기들이 하나하나 수기로 이렇게 막 해서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계속 돌려서 만드는 팀도 있었고, 깔끔하지 않으면 이제 크롤을 그냥 직접 만드는 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예 그냥 그 뭔가 접근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그 우리 회사의 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이렇게 선회가 힘들고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큰 결정을 하기가 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이 그만큼 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분들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자유로웠던 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실제로 나중에 현업에 갔을 때는 이제 그런 벽에 좀 부딪힐 수가 있어요. 나는 학교 때 있을 때 내가 되게 자유롭게 뭐 툴도 맘대로 선택하고 내가 이거 프로그램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짜보고 하는데 회사에 갔더니 우리는 이제 그 코딩 규칙이 있어서 이거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써야 된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더 좋은데요. 제가 이거 해봤는데 이게 좀 더 나은데요. 이런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 콘서트처럼 이게 좋은 기회로 본인이 이런 경험을 뭔가 해봤고 그것이 이런 뭐 프로젝트가 다 결과물이 남았고 그런 레퍼런스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설득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경험을 해봤던 게 이제 굉장히 큰 무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내가 뭔가 배운다는 게 뭐를 그 책을 봤다 아니면 동영상을 보고 뭐 공부를 해봤다와 그걸 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서 실제로 돌아가는 것까지 완성을 해봤다와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있고 그 사용자들이 뭐 심지어는 뭐 돈을 지불하고 쓰고 있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뭔가를 배웠고 뭔가를 이제 읽어봤고 영상을 봤고 했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뭔가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을 내봤고 그 결과물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경험까지 가능하면 이제 학생 때나 사회 초년 때 한번 그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리고 또 일부 전공자여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분석이나 데이터들을 잘 수집을 해서 이런 좋은 기회로 엘라스틱을 통한 혹은 또 엘라스틱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통한다면 어떤 그 현업에서 필요한 회사에서 필요한 그런 뭐 틀에 박혀 있는 기술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창의적이고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 또 세상에 또 필요한 또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 및 또 내용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엘라스틱의 커뮤니티 팀에서 데벨로퍼 어드버킷으로 있는 김종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발표는 데이터, 엘라스틱, 그리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거창하게 지어봤는데요. 데이터가 갖는 의미, 그리고 엘라스틱이 그 안에서의 하는 역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 분, 매 초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분마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튜브에는 500시간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고 링크드인에는 9,000개의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고 인스타그램에는 70만 개가 가까운 새로운 스토리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인터넷에서 1분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수많은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이렇게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등장한 지 아마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요즘도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없어서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버려졌던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비즈니스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발생하는 수많은 활동들이 전부 저장이 되고 분석이 되는 것이 이 빅데이터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도 나도 모든 데이터들이 빅데이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뛰어들곤 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한번 저장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군가가 상품을 구매를 할 때 그 사용자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상품이 재고는 남아 있는지 그리고 뭐 배송 중인지 비용 지불은 완료가 됐는지 정도의 데이터만 관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사용자가 쇼핑몰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페이지를 조회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서 몇 분 동안이나 머물렀는지 일주일 중 어떤 요일 어떤 시간에 어느 성별 어느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접속하는 방법은 컴퓨터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인지 스마트폰도 어떤 기종의 스마트폰을 주로 쓰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를 하는지 등을 하나하나 지금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SNS라던가 인터넷 언론 기사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 포털 사이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검색어들까지 다 분석을 해가면서 데이터 간의 다양한 연관관계나 유행하는 트렌드 같은 것들을
찾아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에 나온 RDBMS,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잘 추상화해서 표현한 시스템이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지금은 NoSQL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RDBMS에서는 데이터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의 무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정성, 그리고 데이터가 섞이지 않는 트랜잭션이 가장 중요했고요. 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든지 간에 먼저 데이터를 저장할 계획을 세워서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를 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주로 상품 카탈로그나 사용자 프로필 정보 아니면 은행 계좌 정보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DBMS의 강자인 오라클을 비롯해서 마리아DB라던가 마이스QL, 포스트레스QL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NoSQL은 범람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그와 다른 빠른 입출력 속도가 중요해졌고요. 인터넷 기사, SNS 피드, 아니면 카페 게시글 같은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같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에 맞게 그것들을 정의할 수 있지를 못해서 데이터 스키마가 굉장히 유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RDBMS와 다른 대부분의 시스템들을 저희는 NoSQL이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성격에 맞게 몇 가지로 더 분리를 하자면은 이제 키밸류 형식으로 처리되는 레디스, 카프카 같은 메시지 브로커들이 있고요. 아니면 컬럼너 스토어로 처리를 하는 HBase, 카산드라 같은 제품들이 있고, RDBMS의 장점을 최대한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 도큐멘트 스토어들, 대표적으로 몽고DB라던가 엘라스틱서치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웨어도 이제는 하나의 하드웨어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서버를 조립하고 설치하고 했는데 이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강자는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국내에는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각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장비를 구매해서 하나하나 조립하고 선을 연결하고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할 필요 없이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서 나한테 필요한 메모리, 속도, CPU, 디스크 등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사용할 운영체제를 선택을 해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몇 분 만에 가상 서버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가상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활용을 하면은 내가 사용한 시간만큼만 돈을 내게 되고 사용이 끝나서 서버를 폐기하게 되면은 폐기된 CPU, 메모리, 디스크는 다시 새로운 서버의 생산에 재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용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서 아니면은 내가 시작한 서비스가 대박이 나서 갑자기 접속자가 폭증을 한다거나 할 때 서버를 또다시 늘려야 된다면은 다시 처음부터 서버를 선택해서 만들고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만들어 놓은 서버를 스냅샷이라는 이름의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그 이미지를 토대로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서버를 몇 분 만에 다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속철도 예약 서비스처럼 명절에만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확 늘릴 때 아주 적합한 기능이죠. 처음에는 클라우드 회사들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상 서버를 제공하는 서비스만 주로 했는데 지금은 아예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가 필요하면은 가상 서버에 처음부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용량이 무제한에 가까운 데이터 스토리지에 내 데이터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쓴 용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생겨나는 새로운 기술들, 인공지능이라던가 블록체인이라던가 가상현실 같은 서비스들도 내가 처음부터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치하고 설정할 필요 없이 이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들을 이용을 해서 아주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서버 이미지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이미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규모 장비를 살 수 있는 돈 많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이라던가 개인들도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하나하나 엮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도 요즘에는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불리우고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서버리스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람다나 애저의 펑션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제 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서버를 만들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짠 프로그램 소스만 올려주면은 알아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고 나는 이제 API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 접속만 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된 횟수만큼만 비용이 과금이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운영을 하면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때도 전체 서비스를 재시작하거나 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만 따로따로 업그레이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서 무중단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기술들은 모두 사람들이 다루는 도구들입니다. 좋은 도구는 활용이 쉬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도구가 좋은 도구겠지요. 엘라스틱도 성능이 뛰어난 도구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과 조직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도구들을 다루는 엔지니어들을 기업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는 그 도구 자체를 잘 다룰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21세기의 석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석유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석유는 마시지도 못하는 그냥 오염된 물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수집한 아니면 우리 서비스에 쌓이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 것인지, 각 데이터의 각 필드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값을 어떤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이 데이터를 제대로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구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광산에서 쓰이면 지하 자원을 얻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전쟁에서 쓰이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결과를 얻고 그 얻어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에 사람입니다. 집단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똑똑한 리더 한 명이 방향을 정하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리더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더 한 명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 시빅 해커들이 힘을 모아서 몇 시간 만에 이룬 업적을 실제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 꼭 앱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북을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을 여러 곳에 알리거나 지역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업로드하거나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이렇게 집단지성에 참여하는 활동들입니다. 사실 이런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최근에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인터넷이 발명되고 개인과 개인이 연결될 때부터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나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더 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협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되는데요. 보이시는 화면은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공간을 마치 옛날 롤플레잉 게임을 하듯이 자기 아바타를 움직여서 컨퍼런스 홀이나 다른 사람들의 아바타와 접속을 하면은 그 즉시 오프라인 현장에서 만나듯 실시간 화상이나 채팅이 시작되는 서비스입니다.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브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데브릴이라는 말이 뉴스에도 나오고 합니다. 저도 엘라스틱에서 6년째 데브릴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 일로 커리어를 쌓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해서 불안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데브릴 직군을 뽑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데브릴들의 역할이 중요성도 많이들 알아주고 있습니다. 데브릴은 조직과 개발적 커뮤니티 간의 네트워킹을 전담하는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보통은 채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의 개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술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브렐 역할을 디벨로퍼 어드보킷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이시는 너구리 캐릭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만든 디벨로퍼 어드보킷 캐릭 빛입니다. 엘라스틱과 상명대의 만남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멋진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라스틱을 통해 학생분들은 새로운 데이터 분석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엘라스틱 역시 참석한 분들의 과정과 그 결과물에서 수많은 가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시작이 앞으로도 쭉 이어져서 나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하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이번 데이터 콘서트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대부분의 참여한 팀들이 같은 전공자분들 위주로 짜여진 것이었는데요. 다음 행사 때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다른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 거기서 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라스틱과 상명대의 만남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진행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상명 데이터 콘서트 경진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엘라스틱 서치 코리아의 영어를 맡고 있는 김관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데이터 콘서트에 저희 엘라스틱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갑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기 그 참여하신 분들 말고도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엘라스틱이 도대체 어떤 회사고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향후 저희의 비전 및 학생 여러분들이 엘라스틱에 대해서 어떤 또 비전을 갖고 향후 또 미래에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도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고 더 가져갈 수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엘라스틱 서치, 엘라스틱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엘라스틱을 쓰지 우리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실생활에서 다 쓰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뭔가 검색을 할 때 쓰고 있는 그 서치 엔진이 엘라스틱이고요. G마켓, 이베이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검색하시는 그 기술이 엘라스틱 서치입니다. 예. 미국에서 유럽에서 우버를 이용하실 때 우버에서 터치하거나 검색을 하시는 그 기술이 엘라스틱 서치입니다. 네. 위키피디아에서 뭔가 자료를 찾을 때 검색하는 그 기술 엘라스틱 서치입니다. 저희가 흔히 검색이라고 하면은 카카오, 네이버, 구글만 생각하시지만 실제 이런 회사들이 자체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검색 엔진을 내놓을 때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 엘라스틱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저희는 뉴욕에 상장을 한 회사고요. 지금 전 세계 40개국에서 2,200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엘라스틱을 소개할 때 엘라스틱 is a search company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 search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장에 보여드릴 건데 엘라스틱이라고 해서 자꾸 서치, 검색 이렇게만 이제 선입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입견은 검색이라고 하면 이렇게 네이버 창에 네모박스에 상명대학교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딱 검색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검색의 대부분이라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선입견이거든요. 사실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서치이면서 또 쿼리도 서치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쿼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텐데 데이터를 쿼리를 던져서 보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쿼리를 던져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엘라스틱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 다양하게 보시는 이런 시각화 화면들, 뭐 저희가 휴대폰에서 앱으로 보건 어떤 웹페이지에서 결과값을 시각화 화면을 보건 이렇게 엑셀 자료에서 결과값을 보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쿼리를 기반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엘라스틱 기술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버를 통해서 저희가 터치하는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줄이는 것들 다 쿼리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는 과거에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던 광경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 주도하던 그런 시대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터치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 기술이 필요로 한 곳에서는 엘라스틱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는 굉장히
흥분했었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스피드에 대해서. 예,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휴대폰에서 뭔가를 인터넷을 검색하건 뭔가를 터치했을 때 그 반응 속도는 굉장히 오래 걸렸죠.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저희가 터치하는 순간 반응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일반화됐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엄청난 기술이었거든요. 지금 엘라스틱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버라든지 어떤 앱에서 뭔가 그 레스토랑에서 어떤 맛집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엘라스틱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쿼리를 던져서 보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곳은 엘라스틱이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엘라스틱이 검색 기술로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스피드, 스케일, relevance, 빠르고 확장 가능하고 관련 있는 거 먼저 보여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저희 핵심 그 기반 기술을 대표하는 기능이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아무리 늘어나도 저희는 쿼리를 던졌을 때 1초 만에 볼 수 있는 그 스케일과 스피드를 갖고 있고 데이터 결과가 100개건 1000개건 10,000개건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그 결과값과 가장 가까운 거 먼저 관련 있는 것들 먼저 보여주는 그런 relevance, 이 세 가지 기술이 엘라스틱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은 앞으로도 그리고 향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활용하게 될 기술이고요. 저희가 그 총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 상명대학교에서 그 이렇게 인용 문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문구를 소개하고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적인데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엘라스틱을 대한 비전과 미래를 클리어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문구라고 보거든요. 교수들은 오라클 DB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학생들은 엘라스틱의 시대에 살 것이다.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오라클 DB의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그걸 기반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라스틱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장 장준호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AI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AI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요. AI 피아니스트와 인간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통해 AI 기술과 문화예술 분야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멋진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AI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데이터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가라는 새로운 직무의 채용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란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는 직무이고 사실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엑셀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알리기 위해 데이터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연주하라 라는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마치 악기를 연주하여 멋진 음악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연주할 수 있는 최고의 악기를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업인 엘라스틱에서 이번 데이터 콘서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선과 본선 심사에 참여해 주심은 물론이고 본선 진출팀에 대해서 엘라스틱의 멋진 분석 툴과 시각화 툴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멘토링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초중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들 주변의 데이터를 통해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멋지게 데이터를 연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를 연주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쌓여가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사이트들을 도출해낸 타퍼팀과 현업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현재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발표한 상명 데이터 콘서트 어떠셨나요? 이번 상명 데이터 콘서트는 작년 AI와 문화예술의 만남인 AI 음악회를 출발점으로 하여 상명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은 물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을 통해 전파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모든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시작되는 반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많은 창의적인 시도와 협력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이번 데이터 콘서트를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데이터 콘서트의 메인 스폰서로서 기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엘라스틱서치 코리아 임직원분들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지원해 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PPT를 보지 말라고 앞에 보고